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3월 25일 저녁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우리 민심의 성난 강풍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헌재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덕수 기각 판결이 나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 각종 SNS에 수많은 분노의 글들과 함께 헌재를 못 믿겠다 하면서 속히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려라 하는 민심의 강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는 언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며 어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실제 헌재 결과는 어떻게 예측될지 역전의 용사들에서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역전의 용사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취재. 네. 그래도 지금 헌재 선고일이 언제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뉴스 블랙홀입니다. 그렇죠. 헌재가 여러분들 모든 관심이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또 얼마나 많은 또 꾸지람을 댓글 통해서 하실지 벌써부터 기대와 조마조마합니다. 내일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헌재 선고 쪽에 더 지금 헌재 불만 이런 것 때문에 더 쏠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솔직한 말로 유무죄와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내밀한 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검사 독재의 프레임에 의해서 잘못된 기소에 따른 잘못된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정의 구현 차원에서 이제 무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사실 대선과는 이미 상관없이 국민적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내일 오전까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헌재의 선고 기일 공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고가 있으려면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관심이 지금 중첩돼 있는 그냥 거의 분열적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기각 판결문을 쓸 수 있는 헌재 재판관에게는 노벨 문학상을 주겠다. 박관천 행정관인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강희 작가님 나오셨더라고요. 네. 400여 분 넘는 저는 본인들이. 한강희 작가님이 갑자기 나오시길래 또 기각 판결문을 코칭하시려 그러시는데 기각 판결문이 아니고 인용이 안 되면은 민주주의의 물결이 거꾸로 흐른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제 실은 그 말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의 힌트 없었다. 아니 힌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힌트를 애둘러서. 근데 왜 언론들이 이렇게 없다고 해요? 심지어 경향신문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힌트가 있은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피청구인 윤측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그 각종 진술 조서에 증거 능력 채택 부족 이거 없애버렸죠. 아무 말 안 했죠. 판단 안 했죠. 네. 그다음에 그것 내란혐의 뺀 거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 뺀 것도 판단 안 했습니다. 판단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하나 어제 또 판단한 건 뭐냐면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계엄 절차의 불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인정을 하는데 적극적 가담 안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과연 계엄 절차를 불법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불법적인 해석이 상황에 되죠. 정당성을 부여했냐 예.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게 판례집을 좀 찾아봤어요. 내란죄에 대해 판례집이 또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내란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사범을 따질 때 위헌범, 계속범, 결과범 가거든요. 결과범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처럼 사람을 죽인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 거고 계속범은 주거침해 업무방해처럼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이어지는 거고 위헌범이에요. 위헌범인데 위헌범에는 추상적 위헌범과 구체적 위헌범이 있어요. 네. 구체적 위헌범은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추상적 위험은 일반 상식에 비해 이 행위는 위험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국회와 선관위를 보호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그거는 헌법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군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봐버렸잖아요. 네. 이건 추상적 위험범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 문제지. 우리 이제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받을 거 시기 문제지. 네. 이거를 갖다가 그 기각 판결문을 쓴다.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하 그랬잖아요. 그전에 윤석열 각하 하길래 그 존칭을 쓰는데 또 그 정칭이 아니더라고요. 각하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어제 한덕수 총리 그 나온 다음부터는 각하보다는 기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 좀 지켜보려고요. 기각으로 쓰면 어떠한 명문을 쓰는지요. 네. 네. 최고의 민한 기자 드디어 헌재 재판 선고일 내 소신은 변함없다. 곧 할 것이다. 네. 민한 기자 김한 기자님. 저는 뭐 몇 주째 같은 방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변함없이 금요일 8대 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금요일. 네, 네. 그러면은 28일 8대 0. 네. 네. 펠레 같은 마음으로. 네, 이거는 뭐 저거 어떤 취재 결과 아니, 아니면 현재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취재가 되는 영역이 아니고 지금처럼 초민감한 상황이 돼버리면 더 취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판일을 예상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추론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헌재에서 근무했던 이제 판사 출신 연구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과 물려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이렇게까지 지연할 일이냐 안 할 일이냐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헌재 속내 이런 거는 사실 바깥에서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마음 하나님이 김완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작하자마자 7,100분께서 아마 김완 기자님 오셔서 확실한 취재를 또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캐모마일님 이번 주 나오겠냐고요. 네, 지금 일단 김한 기자님은 느낌적 느낌으로 이번 주 나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15일부터 계속 틀리고 있어갖고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럼 뭐 인디안 기우지 하는 네, 거죠. 네. 비 올 때까지 갑니다. 그렇죠. 또.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실망 헌재에 대해서 거의 분노의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견에 8대 0 승리 간다. 도희 김님께서도 대부분 8대 0에 대한 확신은 뭐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 64세 신용환 교수님, 우리 이잼님 좀 지켜주세요. 밝은 세상님께서 네, 틀림없이 잘 지켜지리라 믿고 자 어제 이제 기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거냐 사무실로 돌아갈 거냐 해서 일단 사무실로 돌아간 한덕수 총리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며칠 정말 임금놀이 대통령놀이를 즐겼던 떡매도 치고 행가래도 치고 임금님 대통령놀이를 즐겼던 최상목 권한대행 뭐라고 짧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뭐를 해야 됩니까? 그저 마은혁 저 재판관 임명부터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에 피를 뚝뚝 칼 들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모두를 우리가 사랑합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분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좀 전에 드디어는 뭐예요? 최상목 씨는 드디어. 그거는 두 가지 아닐까요? 네. 드디어 내 자리 돌아왔네. 힘들었어. 뭐 이런 거. 어허. 그리고 드디어 우리 또 왕이 돌아왔네. 뭐 두 가지 아닐까요? 사실 한덕수는 관료 사회에서는 거의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 네. 그런 근데 차원에서 저 정도 관료 생활을 한 사람이 또 아무도 돌아올 거의 전망이 불투명했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네. 인사를 준비하지 않고 드디어 이 한마디만 했다는 걸 저는 뭔가 아쉬워서. 아쉬움이 있는 말 같다가 예를 들면 다 잘 아시지만 저 정도 되면 멘트를 준비해 오거든요. 예. 네, 근데 드디어는 좀 약간 의외였다. 예. 우리 신 교수님 방금 그렇게 물어보셨죠. 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고요. 지금 본인부터 네. 바뀌겠다고 했으니까 본인부터 제일 뭘 먼저- 바꾸냔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 정부에 산불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대행의 대행이지만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이빨을 훤히 드러내면서 무슨 잔치집에 와서 웃는 모습처럼 저렇게 생각 없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런 모습은 좀 국민한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거부터 안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슨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아까 힌트 실제 이제 이유서를 보고 많은 힌트가 저는 많은 힌트가 있다고 이유서요? 그랬고 그 결정문. 결정문을 보고 이제 힌트가 많이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힌트를 많이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힌트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는 일단 윤석열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뭐 일부 경향신문 등 진보 매체들도
한동훈 결정문에서 윤석열의 힌트를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좀 뭐 저만 찾아낸 줄 알았더니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히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의 5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처음에 해당되는 그 비상계엄의 포고 과정의 절차성, 절차적 문제점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공통되는 혐의는 단 하나니까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불법적 상황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 그렇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덕수가 정당화하는 취지의 의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통해서 이제 부역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건데 여하튼 부역 안 했다라고 하는데 달리 이거를 반박할 증거 없다면서 이 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을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해제 과정에서도 윤석열이 해제를 순순히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도 거기 충분히 담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어떤 2차 계엄 이런 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 소홀히 했다는 느낌의 그렇죠.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장이죠. 지금 이상호 네.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서 어제 그 용어를 아예 달리 써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청구인 한덕수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관련한 회의 소집이라고 회의 소집. 표현해요. 근데 해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덕수가 했던 게 회의라는 거예요. 그건 그 회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회의. 이게 한덕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한덕수가 했던 그 전에 11명이 했던 했던 회의를 국무회의로 인정을 하면 한덕수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제 법원이 회의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재판에 판결에 들어갔을 때는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는 거에서 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회의, 그다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해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피청구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이 인정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를 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한덕수에게는 굉장히 뭐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 저 힌트의 측면을 놓고 보면 윤석열에게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의 위법성의 첫 번째 판단 사항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미 헌재가 보여줬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8분 가운데서 몇 분이 그걸 동의를 했다? 지금 말씀하신 걸 5분이 동의했죠. 6분. 6분이죠. 아, 6분. 네. 네. 김복형 재판관도 동의한 거죠, 그 부분에. 네. 동의했습니다. 저는 네. 사실상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머지 각하한 친구들도 네. 재판관들도 사실상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네. 그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 각하부터. 각하에서의 힌트는 두 가지가 있죠. 또 각하에서의 네, 네. 힌트는 뭐가 있냐면 이 내란죄 판단 철회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아무 아, 코멘트가 예. 없어요. 이게 그 부분은. 윤석열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절차적 문제에서 이 이제 말하자면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에서 다른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 인정하면 안 돼. 이 주장을 하나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어제 각하 주장을 낸 사람들이 오로지 붙은 건 뭐냐면 이거 200명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애초에 초기부터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이거는, 있긴 있었죠. 이 네. 초기부터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주장한 건데 실제로 윤석열 변호인 측이 다투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걸 제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나왔을 거거든요. 네. 그 판단이 나오면 윤석열 재판을 내다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예. 제기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하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힌트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각하에서 각하 같은 경우에 윤석열에 지금 제기돼 있는 크게 올라가 있는 5가지 이제 주요 탄핵 사유와 지금 한덕수 탄핵 사유와 이렇게 해서 보면 각하에 있어서는 윤석열께 훨씬 엄격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헌법학자들이. 여기서 각하 2명 이렇게 돼 있지만 윤석열로 그걸
등치해서 할 수가 없다. 없죠. 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헌재 작동 논리로 봤을 때도 한덕수의 변론은 90분 한 차례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회 측에서 자료를 더 내겠다라고 했는데 헌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으로만 보면 뭐 박한정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헌재가 이게 재판을 오래 할 게 아닌데 이게 재판이 뭐 이렇게 별로 성립되는 건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하가 나온 거고 근데 윤석열 재판 다 아시다시피 생중계를 통해서 10차례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와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10번의 재판에 왜 들어갔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재판관 판사들은요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좀 정말 잘해 주신 게 어제 보러 제가 보니까 각하 이야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족성 문제를 가지고 따진 거는 우리 본안심 하기 싫어. 그냥 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각하를 오늘 기각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각 이야기 나오면서 어떤 국힘의원 한 분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쟁 중에 비상계엄을 발표하는데 총리를 찾을 수 없으면은 그러면 비상계엄을 안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런 논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비상계엄을 할 만한 그 어떠한 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한 국무회의 절차를 통해서 본인 그 윤 대통령을 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갖다가 반박할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고 둘러대 가지고 기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도 기각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또 그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질서유지 차원에서 아니 선관위에 군 투입해가지고 무슨 그 서브 질서 유지할 일이 있습니까? 선관위 군 투입한 거 본인 인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각하려면은 뭐라 그러냐? 거대 야당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줄타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9명이 탄핵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리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모든 사람한테 국민의 선택을 못 받으면은 자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보통 선거가 2개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으면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해 가지고 총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살인 면허 여기 우리가 뭐 영영칠 영화 찍습니까? 살인 면허를 주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 기각 사유에 쓰려면은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헌법재판관 하신 분 한 분 같이 이제 계신 분인데 그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너 요즘 할 일이 없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건 내가 머리 짜도 잘 못 쓰니까 일이나 해. 저희가 기각 얘기를 하도 여의도에서들 하니까 물어보면 그 법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되물어요. 그러니까 기각 결정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거는 다 저는 그냥 암수 논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없는 논리예요. 지금 다 현재는 뭐를 근거로 판단하는 거냐면 여기서 암수라는 건 이제 숨겨져 있는 보이지 그러니까 않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외하면 재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재판장에서 주장된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더 위법한 게 있어도 재판정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헌재가 그래서 초기에 쟁점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이 5개 중에 4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론과 반론을 포기했어요. 오로지 하나만 다퉜습니다. 5차가 이후에는. 뭐만 다퉜냐?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던 건 흔들린 게 아니냐. 이것도 안 했다는 아니에요. 흔들린 게 아니냐. 진술이 바뀌지 않았냐. 요원 기타 뭐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그나마 재판답게 예를 들면 저게 이익에 부합하는 변호 전략이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하나라는 게 조중동도 마찬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기각을 내릴 안 수 흔들린 걸 최근에 그 사모님이 보여줬잖아요. 저 특전사령관 사모님이 회의에도 안 흔들리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요원 흔들린 거는요. 이미 바이든 날리면서 한번 써먹어가지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사실 각하 얘기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는 일단은 뭐 5대 1대 2 이렇게 분열 사항이 드러나고 또 실제로 자기들이 인용이라고 봤던 거지
문영배 재판관 등이 그거를 기각으로 봐줬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온매 기사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저 구구들 좀비들은 야 문영배 집 앞에서 우리가 꽹가리 치고 그런 게 효과가 있네. 자 그러면 빨리 우리 저 정정 어디야 저 정정미 집 앞으로 정정미. 아니, 우리 정계선 집 앞으로 네. 가야겠는데 또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우리 끝나고 세면 그 정계선 재판관 집에 앞에 가가지고 우리도 보초 좀 써줍시다. 아니 저는 아까 그걸 언뜻 봤는데 무슨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몰려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과도한 기대가 부풀려져 있어. 이릉 어찌 보면 이게 헌재가 원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큰 선물 세트 하나 받은 기분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우리 김환 기자 기대와 전망 맞다나 금요일 날 선고가 있으면 너무나 괜찮은 이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사실은 계엄령 부분,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부분, 그다음 줄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판시를 해줬기 때문에 결정문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사실 기각 나올 틈이 없거든요. 각하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몰피는 잘 들어갔는데, 근데 왜 기일을 안 잡냐고. 그렇죠. 기일을 왜?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도 한 가지 확실하게 다 각하를 주장했었어요. 엊그제까지. 그러다가 이제 기각 5, 각하 2, 인용 1이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기각으로 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국힘 의원이든 국힘 측에 또는 보수 유튜버든 간에 기각에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요. 정말로 저는 예를 들어서요. 국힘에서 꽤 윤석열 또 한동훈 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뭐 수호신처럼 한다고 하는 모 의원이 있어요. 꽤 논리적인 듯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각을 주장해서 제가 뉴스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논 거는 없어요. 그냥 기각을 주장해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상호 대표님 말씀 따나 몰핀 꽁이 제대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시간은 내란 세력들의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확고한 8대0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인데 네. 계속 지금 밀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법원에서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지? 검찰에서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그 내란 수계를 불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지? 그리고 좀 최근에 잇따라서 법원이 대단히 이상한 결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직위원회가 한 것도 그렇고 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가 서부지법 가가지고 영장판사라는 이름으로 허모 부장판사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인데 여하튼 그런 사실상 법원을 팔고 검찰을 팔아넘기는 사실 그런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 저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그런 법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더구나 사실 우리가 뭐 밝은 쪽의 측면에서의 시그널을 봐서 그렇지 사실 김복형이나 이 나머지 그 조한창 정영식의 각하 논리도 사실 없는 거예요. 법에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불가한 네, 주장을 네,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냥 뭐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상황에서. 근데 똑같이 애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거는 논리를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하는데 어차피 얘들도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장을 가지고 논리를 대신한 거잖아요. 네, 네. 무슨 뭐 즉각 뭐 임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법에는 이거 상당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심지어 피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기가 그냥 뇌피셜로 써가지고 변호를 해주고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결정문이라고 써서 읽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나머지 두 사람들도 각하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을 잠시 이어서 하는 것이지 그 직위를 가져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써놓잖아.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대부분 넘어가는 것이 이제 법비들의 소위 말하면 그 법조문을 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의 행태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다. 계속 이렇게 지체된다면.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두 가지 시그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왜 국민의힘이 갑자기 지지난주부터 정도죠? 한덕수랑 동시에 하거나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가? 네. 그리고 헌재가 그걸 결과적으로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무슨 탄원서도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지난주에 한덕수를 먼저 하겠다고 선거했을 때
다들 당혹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생각해보면 아 이거를 최종 정지 작업이네. 그러니까 마지막 빌드업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선거 관리를 누가 하는지를 세워놓고 파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최후 과정이네라고 봤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그 과정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됐고 사람들한테도 아까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무조건 8대0 패키지로 내는 게 아니네. 저는 권한쟁의가 8대0이 났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나 내에서는 했지만 그러니까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권한쟁의에서 이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게 8대0이 났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숫자가 갈리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갈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극우 집단들은 헌재가 8대0만 내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면 이게 이제 거꾸로 말하면 헌재가 추진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이게 법리 판단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여기서 8명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에 말하자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이렇게 갈린다? 이거는 성향이 드러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우려가 동시에 있는 어제 한덕수 판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우려되는 부분은 방금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정도 사안으로 8명이 합의하에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면 이번에 더 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어찌 보면 드러낸 시그널조차도 다음 결정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네. 사실상. 어제 결정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나왔으면 어느 정도 그래 헌재가 이게 빌드업 과정이구나 이해할 때 어떤 거냐면 위법이 있다, 위헌도 있다. 근데 기각을 한 4명의 의견.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헌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 그렇기 네. 때문에 파면하지 않겠다. 이 의견으로 예를 들면 의견이 합치가 됐다면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건데 그 의견을 내면서 4명 정계선 재판관 다른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조율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4명과 정계선 재판관까지는 거의 생각이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뭐 정계선 재판관이 난 도저히 이거는 기각으로 합의를 못 보겠다라고 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이게 뭐지 이런 시그널은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일단 그 8대0 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정님께서도 8대0 파면 달아주셨고 온라인 미르님께서 헌재 없애고 국민투표로 갑시다. 오죽 답답하면 지금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10,000분 넘게 뜨겁게 달궈주고 계신데 김환 기자님 네. 그래서 8대0은 이제 저도 확신을 하고요. 그런데 시점 이게 이재명 대표 내일 2심 고등법원 항소심과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죠. 없죠. 분명히 없죠.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거를 맞춰서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후배들이랑 왜 이게 왜 연동이 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늘 얘기했는데 약간 저 너무 지치니까 실없는 소리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논리랑 똑같은 거다. 그렇구나. 그 둘 사이엔 네.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늘 애들을 보면 어른들이 물어보지 않냐. 너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빠도 네. 좋고 엄마도 좋죠.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없어요. 고민에 빠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걸 결과적으로 다 수용해주고 있죠. 네. 왜 수용해주고 있을까에서 불안감이 오죠. 그러면 최후의 결론까지 수용하려고 이러는 건가라는 아하. 불안인 거잖아요. 논란을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다. 네, 근데 저는 네. 그거는 뭐 어떤 사회적 상식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되고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본 입장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상에서라도 어쨌든 이걸 들어주고 최종적인 결과는 이재명 재판 후에 8대0으로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품고 또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왜 이자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판인데 두 사안이 이것을 비슷하게 엮어서 보려 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 시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재명 대표 내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다시 이제 헌재의 날짜 과연 이들이 왜 이걸 엮어서 할까 등등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주 보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늘은 거 보셨죠? 김진 씨까지 한때 극우의 아이콘처럼 뒷다리 잡고 늘어지는데 아주 상당히 일가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논리적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들어맞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규제 펜앤마이크 주필도 하셨고 대표도 하셨죠. 정규제 과연 뭐라고 예측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1심 판결이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도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도 어떤 치열한 논전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당선자의 거짓말은 지금 처벌을 안 하고 낙선자의 거짓말로 의심되는 것, 저는 이 거짓말로 보지 않습니다만은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당선 무효의 형을 주고 앞으로 10년 동안 출마 금지를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그 언어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례의원 죄도 안 됩니다만은 죄라고 하더라도 이건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 대목만 얘기를 저희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낙선자에게 가혹하게 뭐 이렇게 유죄형을 주느냐?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 법률을 다루고 있는 현직에서 저걸 하니까 오늘 국힘 율사 그러더라고요. 공직선거법 똑바로 봐라. 당선이 안 돼도 된다. 당선되거나 당선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이렇게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저쪽 법률로 한번 따져볼게요. 당선되거나 당선될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뭐 방송, 매체, 신문, 홍보물 뭐 해갖고 기타의 방법으로 돼 있어요. 이재명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했는데 기타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언급 안 했느냐? 그건 백현동 관련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국정감사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국회 증언감정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피해간 거예요.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참 공소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역시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약간 머리 나쁜 사람이 법해야 돼요. 그래 그대로 해석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꼭 저렇게 바꿔요. 자, 지금 테마가 3개입니다.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두 번째 사진이 조작됐느냐 안 조작됐느냐. 세 번째 백현동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강압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자, 김문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지금 공무상 변경을 했잖아요. 고등법원에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자기들이 자진해서 한 게 아니라 지시했죠.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그런데 그 지시하니까 김문기를 몰랐다, 알았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 넣으라 그랬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그 법은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뭐 위정도 그렇지만 인지의 사실과 기억의 사실이 있습니다. 즉 기억의 사실만을 처벌하는 거지. 인지의 사실을 처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리 말하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박한선 씨, 저 이상호 기자 만난 적 있어요? 예. 예, 만났습니다. 이거 뭐냐면 기억의 사실입니다. 네. 그대로 말해준 거죠.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박한선 씨, 이상호 기자 잘 알아요? 예, 압니다. 여기서 잘 알아요는 내가 인지하는 게 잘 알아요가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친분이 두텁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냥 내 눈으로 생물학적으로 본 것을 말하는 건지 그게는 우리가 인지의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인지의 사실은 죄송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안 들어간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보죠. 김문기 씨 잘 압니까?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본 적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김문기 잘 압니까라는 게 친분이 두텁냐라고 인지했을 경우는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했으면 이건 허위사실인데 그건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진은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4명이 사진을 찍는데 저하고 김한 기자 둘이 사진을 딱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둘이 친한 거 봐. 저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나는 뭐라 그럽니까? 야, 사진 잘못돼서 원래 2명 더 있었어. 4명 있었어. 이걸 갖다 내가 조작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내 인지의 문제지 기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것도 인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사가 어떻게 했냐. 역시 판사 검사들은 머리 좋아요. 네.
그 3명을 보면 골프 모자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골프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때 이혼이 물어본 거는 너희들 3명이서 골프 쳤냐는 의미로 물어본 거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사진 낸 사람의 머릿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보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죠.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네, 근데 그때 사진을 된 사람은 사진을 그 여러 명 중에 3명만 한 이유는 이건 조작이 아니다. 왜 아니냐? 그 의미는 너희 3명이서 골프를 쳤다는 것을 뭐 유동균과 뭔가 네.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증명으로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갖다가 너는 조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골프를 안 쳤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과자가 먹고 싶은지 녹차가 먹고 싶은지 커피가 먹고 싶은지 어떻게 판사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판사들 보면요 참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말도 안 했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야 너 입 다삭다삭 하는 거 보니까 너 오늘 커피 먹고 싶네? 커피 지금 늑잠 먹고 하고 한 잔 더 먹으면 잠 못 자요. 하지도 않은 말을 네. 가지고 허위 사실로.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솔직히 진짜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억울하면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만 몇 개만 풀어드렸는데 이거 제가 보기로는 참 이거 아니 법리적으로 진짜 분석에 들어가면은 처벌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지금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문기 씨를 잘 아느냐 모르냐에서 이제 골프를 같이 쳤냐 안 쳤냐로 이제 이게 이상하게 또 변질되면서 예. 하여튼 얘기가 섞여 있는 거 한 가지. 또 하나가 이제 백현동 식품연구원에 대한 그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냐는데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저를 고발해 놓은 게 예. 이제 아. 제가 국회에서 예. 의원님이 질문하는 거에 이제 답변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4급 행정관으로 역순위를 선발했다, 뽑았다, 그래서 썼다 하는 부분에 대해 이제 제가 답변한 거잖아요. 그 국회 증언감정법 제 9조에 보면 국회에서 질의하고 응답한 거, 증언한 거는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예. 시민단체든 제3자든 그 어디도 검찰도 자기 마음대로 그건 못하는 거죠.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이라는 부분을 갖고 협박을 안 했는데 협박이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질문에 대한 예. 답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요. 검찰은 또 그렇게 아마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 다 다른 카메라가 들어와 있지 않았냐. 그럼 카메라를 통해서 네가 말하는 게 다 나가면은 그게 다 공표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내가 카메라를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감사 와가지고 답변하는 사람이 카메라 보고 답변합니까? 물어보는 그거는- 의원 보고 답변하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자체를 그렇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회 안에서 자기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전파 타고 미국에서 방송되고 있어. 예. 그러면 국회에서 한 게 그렇죠. 아니라는 주장 아니야 그게. 그를 미친놈들이지. 아니 그거는. 그런 걸 처벌할 정신이 있으면요 한남동 광장에서 수많이 모인 상태에서 헌재를 쳐부수자, 헌재를 깨부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부터 처벌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증언을 이제 최근에 쭉 해서 3번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처벌된다 그러면요 앞으로 예. 국회에 나가서 어떤 의원이 질문할 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이거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 변호사 상의 좀 해보고요. 뭐 의정활동 이렇게 해야 자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회가 안 돌아가지고 그리고 저라도 사실- 우리 물어보죠. 아니 제 처벌받으면 책임질 겁니까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데 여태까지 제가 관련해서 아무도 이거 얘기하는 거 못 들어서 혹시 이런 주장 들어보셨나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나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첫 번째 압력으로 느꼈을 수 있어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시장 때도 그렇고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때는 또 달라요. 근데 성남시장 때만 해도 사방이 적이었다고. 제가 시장 당시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이랑 취재원과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얼마나 고충을 겪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그 뭐 중내 사내하고 있었고 뭐 나중에 뭐 교부금고 같은 거 다 자르니까 단식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박근혜 정권에서 상시적으로 감시와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공문서가 수차례 중복된 행정기관에서 날라오면 당연히 이걸 박근혜가 보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압력으로 느끼는 거지. 그리고 네. 주관적인 거 아까 인식의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내 인식의 문제. 내가 그런 걸 딱 이래서 자 우리 김 기자님이 저한테 탁 때렸어요. 나 이거 죽을 만큼 아파. 이거 나 귀엽다고 때리는 건데 나 친분의 표시인데 이건 내가 인지 문제예요. 그렇죠. 내 기억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허위사실 공표는 기억에 반하는 걸 처벌하는 거지. 내가 느낀 인지, 내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여 느낀 것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압력으로 느꼈다 그러면 압력인 거죠. 예, 그 압력이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만배를 아냐? 김만배랑 친분이 있느냐라는 윤석열의 답변은 나 기억 안 난다 모른다였어요.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뭐라고 클리어해줬냐면 그건 뭐 주관적 의견과 판단의 문제다. 그렇죠. 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똑같이 인식의 문제라고 해서 봐준 거야. 아니 10원 이재명 장모 대표는- 10원 장모 1원 만원권도 맞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백현동 압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단히 압박을 받고 있던 상시적 압박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요거는 네. 뭐 아마 그 시대 정치 상황 아는 분들이 이해할 텐데 두 번째는 이게 그 수많은 이제 성남시청 공무원들 불러다가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했겠지.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별건으로도 괴롭히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압력 안 받았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지. 담당 공무원들은. 근데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게 압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시장을 상대로 사실은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담당 직원들한테 압력을 느꼈냐 안 느꼈냐라고 물어볼 사안은 아니지. 이재명 대표는 담당 공무원이 압력을 느꼈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압력을 느꼈다라고 주관적인 자기 인식을 말한 거기 때문에 네. 왜 그걸 분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거 왜 언론이 저걸 강조 안 해주지 그랬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 맞죠? 네, 맞아요. 됐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형량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와 있는데요. 내일 이제 2시면 결정이 납니다. 오전부터 뭐 이렇게 예. 마지막 이제 심리를 해서 마지막 이제 선고를 오후 2시에 낸다고 하는데 징역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역 1년이라서 벌금형으로 떨어뜨리기 어렵다. 징역 1년 5와 무죄. 벌금형 같으면은 벌금형이 나왔으면 뭐 조금 감액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액하고 이러는데 징역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하는 게 더 쉽다 이런 게 일각에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그 대부분의 지금 저 서초동 법조계에 있으신 분들 하는 말씀은 그런 말을 해요. 또 어떤 패널 그 보수 쪽 패널들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끝까지 부인하니까 괘씸죄까지 걸리니까 반성 안 하니까 1년이 맞다 그러는데요. 저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럽니다. 이거 이 정도 또는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막 조작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할 테니까 이 기자님 이런 증언도 좀 해줘. 김 기자님 이런 증언도 해줘. 하고 막 조작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해도 한 6개월이래요. 해도 한 6개월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시형 선고를 하는 게 아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10중 8구는 다 과하다 그래요. 저건 해도 왜냐하면 저게 그리고 선거에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권자가 이 허위사실에 현혹돼 가지고 표를 찍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저걸 갖다 저렇게 과하게 한다? 형량은 정말 과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량 조절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네. 이제 우리 무죄를 확신하는데 유죄 아니면 무죄니까. 네. 근데 이렇게 방법적으로 예. 실형 나왔던 거를 벌금으로 혹시라도 감형해주는 벌금으로 게 감액을 나름대로 관례상 많이 그 파악이 있냐를 되는 여쭙는 겁니다. 예, 그런 관례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징역 1년이었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벌금 몇 백만 원 예. 이런 식의. 예,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옛날에 국회의원 지방의 국회의원 한 분도 그래가지고 낮춰줬을걸요. 예.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이름은 못 드리겠고.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글과 이건 이제 형사 소송의 실무 내용이니까요. 그 유죄 징역 1년 해서 그거는 오히려 무죄가 쉽다. 이래서 네.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당연히 저희는 무죄라고 믿고 벌금이나 이런 걸로 또 법 기술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 기자님
이들이 이제 지금 보면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막 뭐 가서 압박을 했더니 뭐 개몽이 됐다 막 이러면서 또 지금 이 세 분 재판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부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많거든요. 기사도 있고. 네. 예,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헌재보다는 뭐 일선 법원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판사들이. 근데 오히려 헌재보다 더 영향이 있을 수 지금 있어요. 보수 논객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의 핵심이 뭔지를 재판부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예. 뭐냐면 아까 지금 이제 당선자 낙선자 발언이 나왔지만 김진논 소리원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재판에서 증거라고 판사가 훨씬 더 내용을 뭐 어쨌든 고민해서 판단을 하겠죠. 네. 그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기소, 구형,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이제 논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온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대장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대장동을 털다가 백현동을 갔다가 성남 FC를 갔다가 네. 뭐 이런 과정들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정규재 논설위원이 한 주장들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결국엔 가장 큰 박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선하면 그 선거 과정에 있었던 거에 대한 책임은 상호간에 묻지 않는 게 어쨌든 정당 정치의 원리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내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다라고 해서 검찰을 시켜서 다 그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정치를 할 수도 없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네. 모든 건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차원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건데 그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못하다가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지금 보수인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검찰권의 남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그러겠죠. 없는 거여서 거기서 어느 순간에 사법부가 끊어줘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선거법 재판 저희도 많이 보지만 회계 부정을 해도 1년이 안 나와요. 네.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 기간 예, 중에 예.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 예. 근데 이거를 갖고 더군다나 방송에서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사법 남용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법 법치 이런 게 보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편향이라든지 남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보수는 주장할 수 있는 근본 가치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진보야 이거 법이 문제야 법을 바꿔야 돼 법원이 문제네 법원을 바꿔야 돼 이게 원래 사실 진보의 방식이고 보수는 법은 최소한으로 엄중하게 그 대신 그러고 나오면 무조건 따르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보수의 말하자면 가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광장에 서 있는 보수들이 그걸 다 흔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하지 해서 저는 핵심이 이게 보수의 근본 가치가 위협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말하자면 남용이다 법에 네. 뭐 이런 판단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자식들 뭐 형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해놓고 지금 패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안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덕도 없이 평소에 그냥 뭐 하면서 김치찌개 끓이고 폭탄 좀 마시고 뭐 이러면서 마치 품이 넓은 듯이 해놓고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은 정말 이 새가슴처럼 실제 뭐 그날 어제 뉴스에 단독도 보니까 뭐 12.3 내란 그날 끝난 1차 실패하고 뭐 새벽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가슴의 품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많이 물론 저는 가까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정말 좀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교수님 저는 그 탄핵 트라우마도 있지만요. 네. 요즘 계몽령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계몽령에 대한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동화책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그 계몽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절대 안 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변호사하는 사람이 나왔고 나도 계몽되었다고요? 깨몽하세요 정말. 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계몽이라는 건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기자들 교육 받을 때 여기 우리 김 기자님도 계시지만 절대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면 큰일 나거든. 네, 네. 근대 사회에서 국회하고 선관위에다가 특공대 투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의견은 어제 외국어대 로스쿨 학장을 지내신 정한중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정한중 교수 나오셔서 완벽하게 무죄다 말씀 주셨고 저희 넷도 의견이 다 무죄. 그래서 내일 오후 2시 잘 지켜보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더 힘을 모아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 이제 이 판과 이 판이 완전 다른 판이잖아요. 자기들 그렇죠. 비상계엄에 의해서 내란, 친위 쿠데타. 이건 그냥 자기들 어거지로 걸어서 하여튼 형사 그냥 재판. 전혀 어떤 논리적 연관성도 없고 현실적 연관성도 없는데 이걸 헌재가 기다렸다. 그래서 지금 선고가 늦어졌다. 다시 이제 헌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 그러다 보니 오늘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 날 근데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보면 깨림칙하게도 이것저것 정보를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는 안 맞추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빨대가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일부러 자기가 너무 다 맞추면은 또 의심받을까 봐 살짝 비껴서 얘기한 것 같았는데요. 오늘 4월 11일을 느닷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저는 다음 주 넘어가면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예. 라고 판단하고 민주당에서 이전 상황의 어떤 그 다소 정무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국민 항쟁 수준의 지도부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장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덕수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 나름대로의 그 인용 결정을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그래 이해 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해한다 쳐.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을 끄는 설명 요소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이게 뭐 인용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상황 외에는 다음 주를 넘길 이유가 저는 구태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문에서도 마은혁에 대한 이제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고 지금 상황에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도 암시했기 때문에 네. 마은혁을 빨리 헌재로 보내달라고 하는 SOS 신호가 아닌가라는 어허. 측면에서 당장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정치 과정을 통해서 발의 그리고 또 상임위 통과시켜서 바로 저는 한덕수 탄핵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다음 주에 할 수 말씀하신 게 있도록. 이제 특단의 대책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방법을. 네네.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상황을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평의가 있었고 오후에도 평의가 있었는데 오늘도 기일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오전에는 뭐 고등학교 뭐 수능 모의고사가 있다 하고 오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선고가 있는데 자, 그러면 내일도 지정이 없다면 이번 주에는 사실상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관례로 보면. 그렇죠. 목요일 날 뭐 그렇죠. 일반 선고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면 이제 금요일인데 통상적으로 금요일 날 연거포 그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목금 하니까 이렇게 이어서 한 선례는 거의 없다.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자신들의 관례고 지금 관례 없는 짓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헌재도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금요일 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다음 주로 넘긴다.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은혁을 보내다오. 마은혁을 빨리. 보내다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예. 마은혁 임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문 보고 판단하겠죠. 신문 보고. 예, 신문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유명하죠. 네. 제가 농담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 했어? 아니 진짜 제가 참 기가 차서 말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요. 잘못하면 존재의 가치를 의심받습니다. 네. 헌법 질서 수호를 통한 국가 사회의 안정을 기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지금 누구나 다 어떤 이재명 그 2심 항소심 판결하고 이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갖다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은 외향적으로 전혀 별개다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장사 미친다는 거하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처녀 시집 가기 싫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헌재는 저는 그래도 내일 중으로는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어떤 이틀 전에 통보하면 되거든요. 네네. 통보해가지고 지금 나온 결론 그대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결론 그대로 금요일 날 해가지고 이 사회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헌정질서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기자님, 지금 이제 마은혁 씨 임명하지 않았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 등등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최상목 씨까지 묶어서 등등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또 역풍에 대한 얘기 또 늘 뭐 걱정하는 역풍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이제 말하자면 원칙과 명분에서 조금 이제 물러섰던 상황들이 결국엔 시간을 벌게 만들었고 그 시간 틈에서 뭔가 회복을 하고 그 회복에 광장에 모여 있는 그구들이 에너지를 넣으면서 지금 상황이 3개월 넘게 여기까지 사실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탄핵하고 나서 12월 중순에 내란에 가담한 자는 일단 다 직무정지 시킨다는 의미에서 다 탄핵시킨다. 거기에 참석했던 10명. 예. 그러면 그때는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주에 그걸 실기했죠. 그렇죠. 그 주에 그걸 저도 실기했고 그때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 다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헌재에 가서 그게 다 사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이게 지금 요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뭡니까? 내란번간 타협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몇 번 타협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을 악화시킨 어쨌든 내부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되든지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을 그냥 둘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이러한 판단을 국민적 공감대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별로 안 하죠. 네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이미 사람들이 광장에서 헌법 가로치고 정치재판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네. 이런 얘기하는 지금 헌재의 정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헌재가 이번 주를 넘긴다?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뭐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헌재가 왜 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도전 앞에서 헌재가 기관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 들고 지금 당장에 광장에서 방법론으로 앞으로 탄핵시키면 그거는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걸로 하자 아니면 탄핵하면 권력은 국회가 선출된 권력이 가져오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압력을 헌재가 견디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마녀분의 시청자분들의 댓글만 보더라도 오드리님께서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네, 하도 요즘 저 화가 우라가 치밀어서 점점 저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등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글 이렇게 지나가는 댓글만 보더라도 얼마나 헌재에 대한 불신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 많은 분들의 그 화가 그게 달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독수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네. 보충 말씀드리면 마흔역 임명 안 할 겁니다. 예. 네. 임명할 거면 당장 나로부터 달라지겠다라고 말하면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뭐 사과라든가 원칙적인 수준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또 기자분이 이렇게 마이크로 저 마흔역 하는데 그냥 뭐 바로 어제 그냥 바로 저 무시하고 들어가 그렇죠. 버렸죠. 그거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헌재에서 받은 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한 건 아닌데 그걸 승리의 어떤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윤석열처럼. 네. 그러니까 이 탄핵 국면까지 오게 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뭐 특검이라든가 상설 특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나마 공수처가 지금 이 와중에 그 네. 성장캐로서 유일한 오동훈 그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그 검사 7명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그 재임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통령한테 올라가 있거든요. 네. 하나도 안 했어요. 결재를 안 하죠.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당장 심우정이도 수사해야 되지. 지금 사건 배당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가용한 수사 검사가 7명밖에 없대요 공수처에. 네.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수사 못합니다. 7명으로요. 못하지. 수사 못합니다. 보도 자료도 못 써요. 할수 7명이면. 같지만요. 제가 그 2014년도에 박 대통령이 저를 국기문란 사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들어갔을 때 제 하나 두고 8명, 9명이 붙어가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네. 한 명 가지고도 그러는데 그 많은 사건을 갖다가 7명이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냥 당장 뭐 특검이야 뭐 자기 임명권자인 윤석열 일가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좋아 못한다 쳐도
공수처는 최소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란 잔당에 대한 나름대로 잔불끄기 수준에서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 임명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세력을 계속 자기가 서포트 해가지고 자기 살 길을 살겠다라고 하는 내란 계속 수용에 대한 천명이다. 그런데 그러면- 마흔역을 하겠습니까? 네, 법리적으로 보면 권한쟁의에서 이제 3명을 임명하는 건 헌법상 의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덕수 돌려보내고 안 하면 이건 바로 위헌 위법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 지금 상태가 위헌 위법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금 안 하고 있는 예. 게 즉시 해야 위헌이죠.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즉시나 상당한 기간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김복종 충분히 씨가 얘기한. 2월 27일 날 헌재가 선고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마흔역 임명 안 한 거는 위헌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도가 됐어. 네. 그 뭐 진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그 저 집에서 놀면서 얼마나 많이 검토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당장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지났으면 이미 그거는 근데 충분한 시간. 저는 도가 윤상현 의원이 말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그건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어제 한번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어제 시청자 판결문에서 여러분들께. 이 지체 없이라는 말의 뜻을 정계선 재판관이 풀었어요. 뭐라고 네. 풀었냐면 즉시와 구별하면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단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게 지체 없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였어요. 예. 자, 이 얘기에서 윤상현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이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재판 때까지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내일 이재명 선고가 네. 납니다. 네. 그러면 뭐를 합니까? 마흔역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흔역이 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또 뭘 요구할 겁니까? 변론 재개. 변론 제기를 네, 내라. 네, 이거를 네.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마흔역 재판관의 선택은 두 가지죠.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하든가 네. 회피를 하든가 아니면 네. 변론 제기를 해서 그거를 다 봐야 되거든요. 일단 네, 그러면 네. 다 보고 나서 한 차례를 더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한 일주일은 걸리겠죠. 만약에 그걸 안 그렇죠. 한다고 일주일. 그러면 한번 변론하면 만약에 기피 일주일은 신청을 걸리겠죠. 하면 국민의힘이 또 공세를 하겠죠. 그렇게 임명해달라고 하더니 막상 가서는 재판도 안 한다고 하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로 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지체 없이라는 말을 어제 한덕수 총리도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뭔지를. 네. 그러면 자 사정이 있어요. 내일 이재명 재판 선고까지 네. 이 사정까지 감안해서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벌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4월 11일을 주장한다. 네. 그런데 그래도 한덕수가 이들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서 지금 이대로 하면 자기네가 지금 주장대로라면 5대 3이라서 자기네가 이긴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근데 어떻게 6대 3으로 지는데 신 교수님 자기네가 잘 아시면 저희도 여기도 네네. 국회의원들이랑 해보면 내심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본 적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 광장에서 말할 수 있는 언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얘기와 내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도 8대 0이고 네. 그때 가면 9대 0이라는 걸 네.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시간은 벌고 있는. 왜냐하면 여기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죠. 예. 윤석열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게 굉장히 큰 변수인 게 하루하루 지금 늦춰주고 시간을 끌수록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경호처에서 징계하죠. 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게 얼마나 협박을 받아요. 저 위협을 받아요. 경호처 직원들이나 행정관들이나.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윤석열의 탈옥 플러스 김성훈의 사실상 탈옥. 그게 저들의 그 존재가 이전이랑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검찰과 법원이 두 차례 걸쳐가지고 사실상 그 수계의 경호실장, 사실상 경호실장의 탈옥을 용인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들이 용산이든 한남동에서 수성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권력기관, 양대 권력기관이 저들의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4월 11일 뭐 얘기할 때는 단지 그냥 시간 버는 차원의 다른 저들의 계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라는 근데 취지입니다. 그 한동안 찌라시에서 맨 예. 처음부터도 이게 4월 뭐 언제까지 바로 그 퇴임 4월 18일이 퇴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끌고 간다 이런 식의 찌라시가 초반에 좀 있었는데 돌았습니다. 말도 안 지금 된다고 와서- 생각했지 그때는. 말도 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원하는 그 타임 테이블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찌라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 찌라시를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냄새가 풍겨요. 잽을 던져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 반응 안 하네?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건 그대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잖아요. 뭐 4대4니 뭐리 하잖아요. 그리고 딱 어떤 찌라시는 보고자 이런 거에 써 올리잖아요. 이런 찌라시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건 기획 찌라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저는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1시간 넘게 이렇게 뜨겁게 달려봤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 내일 오후 2시 선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모두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이제 많이들 아마 같이 가서 힘을 모으실 텐데요. 더 많은 에너지와 기가 모여진다 그러면 그 재판부에도 그 뜻이 다 잘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8대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상한 유튜버라든지 엉뚱하게 주장하는 것도 불안을 마치 야기하듯이 하는 이런 것들에 흔들릴 수 있는데 억지 희망 회로가 아니고 지금 저명한 헌법학자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연구관 출신 분들 이분들 전문가들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잘 보셔요. 거의 공통적으로 내용적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각하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기각 이제 와서 이제 마치 승전구를 올리듯이 기각으로 말을 바꿨지만 기각이 될 이유는 1도 없다. 사안이 바뀐 것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일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주에 기일 지정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 2심을 보고 눈치 봐서 뭘 했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면서 헌재의 존립 기반, 존립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귀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직 27일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헌재 선고가 있지만 28일 금요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서 기일을 정하는지를 보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재명 대표의 2심 그리고 헌재의 혹시 기일 지정 이 부분이 걸려 있어서 다들 긴장하면서 내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뜨겁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고 늦은 시간이지만 꽃배달 3월달 이벤트 근조한 축하한 전국 어디든 빠르고 간편하게 여기 있습니다. 155에 1599 서울 꽃배달 48,000원부터 전국 최저가 배달을 해드립니다. 3단 화환도 좋고 개업 화분, 승진, 영점, 분재, 꽃바구니 많은 제품을 1555에 1599, 1555에 1599로 언제든지 편하게 주문하시면 365일 연중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광고 비교원 여기 서경석 씨 광고하고 있는 비교원 보시면 108만 원을 최대 108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까지 일종의 이제 페이백 리워드를 해드리는 거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30만 원까지 정수기 렌탈할 때 또 30만 원까지 총 108만 원의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670에 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된다 하고요. 그동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사고가 23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현재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해도 또 30만 원 추가 혜택도 또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신 품질도 똑같고 혜택은 최고로 쓸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꼭 이번 기회에 인터넷 TV 가입할 때 변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걱정, 불안 이런 부분들 내일은 다 떨쳐버리는 이번 주 슈퍼위크 이렇게 불렀는데 진짜 기분 좋은 해피 슈퍼위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 헌재가 파면해라 라는 의미로 제가 당장하면 파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하면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